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또 한 주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것 때문에 일찍 나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 몇 시에 나오세요? 아침 집에서 한 7시 한 40분, 50분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신랑이신데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자 시작할까요? 네, 어제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서 이회수 작가의 출연 부분이 통편집됐는데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이회수 작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지적하며 이 작가의 해군 강연 출연분에 대한 방송 중지를 MBC 측에 요청했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작가의 출연 부분이 통편집되자 많은 SNS 이용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가가 사상을 통제할 수는 없다. 특정 정파가 한 개인의 사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런 권력과 정권에 저항할 수 있고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지적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천안함 발언건으로 이해수 씨의 방송 출연을 문제 삼은 하태경 의원께서는 그를 만나 만담까지 나눈 박근혜님에게도 사과 요구를 하시죠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선 때 만난 적이 있었죠? 네, 같이 예, 사진도 찍어서 예,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예. 작가의 양심 표현마저 전쟁터 정몰이하듯 대하는 저들의 광기가 섬뜩할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 MBC가 이회수 평택 이함대 강연 방송 취소를 결정했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며 MBC를 옹호하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뭐 시선은 다양하죠.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죠. 지난 22일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 미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창신 원로 신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한 것에 대해 청와대 새누리당이 색깔 공세를 펼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SNS 이용자들이 종북몰이 색깔론에 지겹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기독교 목사가 독재자 박정희를 추모하는 기도회를 하면 성스러운 일이고 천주교 신부가 불법 선거를 비판하면 종북이냐. 새누리가 주장하는 논리는 지구상에는 없는 논리라고 꼬집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정권 퇴진이 확산되고 있군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종교인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은 이제 고립되어가는 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 일부 사제들이 정권을 비난하면 욕먹어야 되고 대형 보수 개신교회 목사들이 정권을 옹호하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의견과 천주교 정의사재단이 박근혜 퇴진을 환영이나 연평도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았다. 오로지 부정 대선 얘기로만 갔어야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낚시 면허제 도입 방안을 상정할 계획인데요. 네.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내고 면허증을 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잡을 수 있는 어종과 마리수도 제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낚시로 푸는데 이제 국민에게 스트레스죠. 모두 환자 만들고 싶은가라고 지적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바다 이런 데서 개인이 잡아봤자 얼마나 잡는다고 민폐 등산객이나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이네. 대체 세수가 얼마나 모자란 거야 라는 의문과 창조적이네요. 정말 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 낚시에 면허제를 한다니까 무슨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무기의 낚시꾼들 때문에 민물고기 씨가 마른 거 생각하면 당연히 도입했어야 하는 거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몇 년 전에도 한번 도입하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도입이 안 됐나 보군요. 요번에 다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의 천주교 전주교구 신부님들이 지난 22일이었죠. 시국 미사를 열고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 개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근데 이게 천주교만의 움직임이 아닌 듯합니다. 지금 진보적 승려 모임인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도 조만간에 이 대통령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개신교 목사들 모임이죠. 이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도 다음 달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이 서울광장에서 정권 퇴진 금식 기도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반발이 종교계 전반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줄여서 목정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목정평 소속의 원용철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일단 제가 지금 이렇게 간략히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권 퇴진 금식 기도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퇴진입니까? 예. 예, 저희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네. 제가 금식 기도회가 아니고 금식 기도입니다, 사실은. 10일 동안 거기에 천막을 치고 뭐 촛불 집회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거기서 참여 기도를 좀 하자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정권 퇴진을 위한 금식 기도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좀 너무 물화되어 있고 그래서 좀 스스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도를 좀 1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원래는 좀 한 40일 해야 되지만 좀 다들 바쁘고 그래서 10일로 저희들이 줄여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정권 퇴진이라는 입장을 정리를 하신 겁니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목정평 목사님들은 이미 국정원 사태가 터지면서 이건 엄연한 불법 선거였고 그 불법 선거라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좀 정권 퇴진보다는 좀 그 국가적인 어떤 선거 부정을 일으켰던 그 기관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것에 이렇게 머물렀었잖아요. 그러나 좀 기독교계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다. 뭐 이승만 정권도 사실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물러났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뭐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장을 밝히라고 해도 지금까지 이제 밝히지 않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분명하게 이거는 교계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권 퇴진으로 간 겁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자신은 아는 바가 없고 또 도움받은 바도 없다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퇴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기로 한 데에는 박근혜 그 대통령과의 어떤 상관성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정선거의 결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네네.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게 따지기 이전에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그 자체는 원천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혹시 이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간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늦게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이제 사제단이 하고 나서 뭐 거기에 조응하는 것처럼 됐지만 이 논의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것이 정리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언제부터 그럼 논의를 시작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예 국정원 사태가 터지는 초창기부터 계속 그 문제들이 두 입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원천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또 한 입장은 아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의견이 있다가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계속 그 회피하는 네. 그리고 자기와 상관없다, 자기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국가의 지도자로서 네.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모른다 아니면 자기는 뭐 아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회피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의견들이 이제 한쪽으로 모여지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예. 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의 이런 그 스탠스가 상당히 절충적이고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사실 민주당을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네. 이건 너무 좀 기회주의적이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네. 좀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야당이 네. 사실은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아, 예. 정말 그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는지 귀 기울여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통합 진보당, 네. 통진당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정말 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주당하고도 저희들은 분명한 선을 긋고 갑니다.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사실은 민주당도 개혁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 민주당도. 예. 그 좀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잠깐 이제 교계가 물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예. 기독교계가 많이 보수화되어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만약에 목장평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예. 교단이나 이런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그것을 일정을 상쇄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예,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거는 네. 사실 자기 자신을 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께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중하게 묻고 네. 그 답을 좀 기다리는 어떻게 예. 보면 참의 기도 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보수교단에서는 분명히 조찬 기도회든지 여러 가지로 이 정권에 대해서 찬양하고 네. 이미 그 이전 유신 정권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을 향해서 교계에서 반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를 네. 선언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근데 좀 말 나온 김에 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유신 시대나 전두환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독교회가 상당히 인권을 중시하고 또한 예. 어떤 민주화를 앞장서서 외쳤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참 많이 보수화됐어요. 이 결정적인 계기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사실 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네. 그건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예.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진보적인 목사님들이나 종교계가 네. 사실은 그쪽에 또 지도자들이 예.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과 함께 이렇게 정권을 창출하고 그러면서 예. 비판 기능이나 아니면 그런 능력을 많이 좀 상실했다. 예. 그러면서 교회가 또 양쪽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서로의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 균형추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교회가 보수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법 개정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제 장외투쟁도 벌였고 이게 이제 뉴라이트가 구축되는 결정적 계기였던 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당시 사학재단 중에 이제 이 종교재단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결정적 계기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목사님은? 일부는 저도 동의하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학재단 노무현 정권 때 사학재단 개혁을 위해서 네. 사회 이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들이 갈린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네. 사학재단을 개혁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었고 네. 개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조체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교의 가치,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요. 네. 사학재단들이 그 종교의 가치를 올바로 실현해낼 수 있고, 원래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 사학재단이 비리로 점철됐기 때문에 개혁하려고 했던 거지 그 정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논쟁들이 좀 있었지만 네. 교회들이 사실은 보수 집단들에 의해서 네.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무슨 사학재단은 정부가 전부다, 네. 종교색은 아니면 종교의 가치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다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종교가 보수화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가치들이 네. 균형을 이루다가 한쪽이 사실은 좀 어. 약화되면서 사실은 예. 좀 그렇게 보인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전주교구 신부님들이 시국 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뒤에 예. 보수 진영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종교계가 직접적으로 정치 문제에 개입하느냐? 이건 예.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목정평에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면 아마 동일한 또 논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떤 서울 교구장님의 그 미사에서도 종교는 네네네. 정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도 보니까 인터넷에 떠 있던데요. 예. 사실은 종교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 사회가 그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종교를 향해서 묻는 물음에 답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목정평이 만들어진 거고요. 예.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종교를 향해서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느냐. 지금은 정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후퇴한 예. 민주주의가 올바로 쓰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다라면 네. 종교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든 뭐든지 간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교계가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게 또 어떤 종교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박창신 신부님이 연평도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지금 발끈해서 뭐 종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 연평도 사태에 대한 발언은 저도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이렇게 그것에 대한 논평보다는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집단들이 그것을 들고 나오는 건 꼬투리 잡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저 옆에서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 신부님을 향해서 종북 딱지를 붙이는 건 이건 말 그대로 형용모순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그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뭐? 심지어는 아니면 조금만 무슨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좀 이야기하거나 사회가 개혁돼야 된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종북입니까? 예. 나는 이건 너무 예. 지금 우리 사회가 예. 그 진보적 가치나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게 이데올로기적 프레임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좀 이게 꼬투리 잡기식으로 네.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권 퇴진을 주장할 계획이시긴 한데 혹시라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해법을 내놓을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적으로 해법을 이야기한다라면 네. 분명히 부정선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 무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해법을 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퇴진 외에는 다른 해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미 예. 이전에는 예.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원천 무효화시키기보다는 국가적으로 그 선거에 개입했던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그 집단의 개혁만으로 네.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 돼서 이미 실기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고
이렇게 본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목사님? 이제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네. 저희 목정평도 이번 10일뿐만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29일 날 예. 전국 중앙위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예. 서울에서 끝나고 나서 각 지역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어갈 건지 예. 사실은 이제는 저희는 국민들에게도 호소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됐다. 네. 이런 이제 예. 고백들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 사회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거든요. 네. 혹시 그러면 목사님들 간의 어떤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는 거 외에 이 신도들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그 과정은 거치셨나요? 혹시 기회나 이런 가져보셨나요?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그 평신도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목정평 외에 기독교 안에는 그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한 7, 8개 됩니다. 예. 그런 단체들과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이미 그 예수살기에서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예수살기라고요. 예. 그 예수살기라고 하는 또 진보적인 운동을 하는 예.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좀 신도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제 문제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선거 다시 할 수 있느냐? 그냥 뭐 네. 국정원 개혁하는 선에서 그 정리하고 가자 이런 입장을 밝히는 신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계가 이미 보수화됐기 때문에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건 너무 무리하지 않냐. 네. 그것도 목사들이 예.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예. 그런 이야기도 또 종종 듣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참 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목사들은 예언자잖아요. 네. 예언자들은 분명히 사회에 앞서서 네. 그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식 기도에 참가하는 목사님들 한 몇 분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마 10일 동안 하는 사람들은 저희 의장님들, 그 세 분의 의장님들이 그 자리를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거고요. 예. 나머지 이제 그 목사님들은 뭐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네. 상황 되는 대로 해서 예. 저희들이 천막 하나나 두 동을 치고 그 예. 안에서 계속 이제 그 기도를 금식 기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선 붙박이로 하는 예. 거는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가 예. 그 의장님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인데 네. 중국이 방공 식별구역에 우리의 이어도 상공을 포함을 시켰다. 네. 방공 식별구역이 뭡니까? 그건 이제 카디즈라 그래요. KADIZ. 예, 그 한국 방공 식별구역의 약자입니다. 예. 일본 방공 식별구역 하면은 J로 시작되겠죠. 예. 자디즈. 예. 또 중국이면 차이나로 시작하니까 예. 카디즈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예, 이렇게 그 국가마다 자기의 어떤 그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하는데 뭘 식별한다는 얘기냐 이게 그러면 예. 이게 그 민항기인지 전투기인지 식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영공 바깥이죠, 방공 식별. 이건 영공 바깥입니다. 그죠? 영공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식별구역에 다른 나라의 그 전투기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의 작전 관할 구역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우리 영공이 있는데 네, 영공 비스무리한 지역에 네, 상공이죠. 비행기가 하나 떴다. 네. 그럼 이 비행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영공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미리 경계태세를 네, 발동을 하기 위해서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을 한다. 예, 그런 이제 군사적 의미도 있고요. 예. 또 저 관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일본에서 이제 오던 비행기가 일본 방공 식별구역을 지날 때는 관제권은 이게 중첩이 되면 안 된다고.
이게 혼선이 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렇지, 일본이 그렇지. 관제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식별구역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제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상대방의 그 식별구역으로 들어가기 24시간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아, 예.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공중에서 이제 교통 혼잡, 그죠? 예, 큰 혼란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새길로 빠지고 싶은데 빠져. 해상에서 접촉 사고 나는 건 제가 봤는데 공중에서 접촉 사고 난 적이 있나요? 일명 그 공항 같은 데 가 보면은 일명 스치기라 그래서 예. 이렇게 그 충돌 위험이 일어날 뻔한 예. 이런 경우가 가끔 관제 실패로 인해서 비일비재하게 예, 나올 뉴스로 수가 있어요. 충돌 일보 직전에서 스쳐 지나갔다는 뉴스는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추돌 사고나 충돌 사고는 없었죠. 공중에서는. 뭐 추돌 사고 뭐 이런 건 난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런 거 보면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관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 쓸데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 그거는 우리 지금 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그걸 한 이유는 센카쿠 예. 그 중국명 다오디다오 예. 여기를 이제 방공 식별구역에 포함시키려고 조치를 한 건데 예. 원래 그 타겟이 일본인데 예. 지금 엉뚱하게 우리가 휘말린 거예요. 이게 다 중첩이 되니까. 이른바 유탄 맞은 건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논쟁은 일본이 최근에 집단적 자위권 네. 그 행사하겠다고 공표했고 연말까지 방위 계획 대강을 수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세적 이제 군사 전략을 예고하고 있고 네. 또 내년에 미일 안보 그 협력 지침을 개정한다 그러고 있고 네. 이 헌법의 평화 헌법의 이 구조 이 조항이 완전히 무력화될 처지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본격적인 어떤 그 지역 패권 경쟁 예.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고 이 방공 식별구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배타적으로 내가 항공 주권을 행사하겠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 바다에서는 저 센카쿠 그 분쟁이 있는데 그 하늘에서도 이게 벌어진다고 이게 확전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끝이냐? 이게 아니에요. 다음에 더 시한폭탄도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 이제 이 바다 위에서 했고 공중에서 했으면 그 해상에서의 또 분쟁 요인이 또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그 AAO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Approved Area of Operation. 내가 어려운 말 많이 쓰네.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작전 허가구역. 네. 예. 이거는 해군이 주로 쓰는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자기 영해 밖에서도 네. 어떤 그 해군들끼리의 또 이런 어떤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작전구역이라는 게 있다고. 중국이 이걸 넓혀버리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공중에서 해상에서 육지에서 네. 이런 어떤 분쟁적 요인이 굉장히 확대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 가장 폭발력 있는 건 AAO입니다. 그래요. 예, 언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방공 식별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아닙니까? 이것도 중차대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제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게 되고 예. 또 군사 작전, 항공 작전의 어떤 범위를 확장한다는 거니까. 가만있어 지금 관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도 상공이면 우리가 관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중국도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중일이 다 지금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형국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삼국 간의 갈등으로 이것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한일 간의 갈등이었어요. 예. 지금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에 이어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랬습니까? 네. 예.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부에 이거 다시 재조정하자고 협의 요청을 했는데 일본이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10번 퇴짜 맞았어요. 예. 그래서 한일 간의 문제 이제 중국이 또 끼어드는데 예. 어떤 주된 대립축은 아무래도 중국과 일본 간에 논쟁이 되겠지만 우리도 이제 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아니 이어도는 지금 우리 영토라고 해왔잖아요. 우리 영토라고 해왔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있죠. 중국이 또 우리 영토라고 하면서 왜 방공 식별구역을 또 포함을 안 시켰대요?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1951년에 전쟁 기간 중에 미국이 했어요. 미국이 그거를 구획을 해줬는데 이거를 별다른 어떤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수용해 왔던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 미국도 끼어들 태세예요. 네. 이제 중국이 끼어든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끈하는 건 뭐냐면은
저번에 그 10월 초였습니다. 10월 5일이죠 아마. 그 미일 그 외교국방 장관 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의 자위권을 집단적 자위권을 그 용인하면서 동시에 센카쿠 열도도 미일 안보 조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구역이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섬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또 발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동아시아에서 지금 어떤 영토 이런 어떤 분쟁적인 요인이 커지는 건데 가장 분쟁적인 폭발력이 강한 게 바로 영토 분쟁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분쟁이란 말이에요. 영토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부 입장에서 각국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예. 협상에 나서는 순간에 국민적 반발에 그러니까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국내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기반이 흔들린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뭐 정치적 자멸로 가는 거죠. 그거. 그렇죠. 이건 맹목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경직된 문제가 바로 영토 문제인데 네. 지금 동북아에서 이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아유, 굉장히 우려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튼 이제 방공 식별구역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항공 분쟁으로까지 이야기가 지금 번지고 있는 건데 네. 얘기 나온 김에 항공으로 한번 가보죠. 네. 차세대 전투기 사업 네. 결국은 F-35 네.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결정이 끝났습니다. 예. 기존 결정은 끝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건 이제 내년에 하겠죠. 예. 네, 이 문제만 남아 있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이어도 문제가 슬슬 나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국방 정책에도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요. 네. 우선 제주도 강정기지가 엄청나게 정당화되겠죠. 그렇겠죠. 네, 이어도 분쟁에 대비해야 되는 으로 그렇죠. 강정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까지 막을 해왔거든요. 네. 또 이제 주변 국가의 어떤 항공력에 있어서 앞으로 경쟁이 예상이 되면 예. 이제 전투기 또 스텔스 전투기 도입 문제도 덩달아서 정당화되고 합리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텔스 전투기 도입 또 어떤 강정 해군기지 건설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는 어떤 국가 정책에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F-35를 그러니까 지난 24일이죠. 그때 지난주에요. 그 합동 참모 회의에서 차기 전투기의 요구 성능으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로파이터 타이푼하고 F-15 사일런트 이글은 자동 탈락이 되니까 유일하게 대상 기종인 F-35 40대를 수의 계약으로 단독으로 그러니까 경쟁 없이 기종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수의 계약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 스텔스 기능을 그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텔스라는 미래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5세대 전투기라고도 하는 건데 이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를 봤을 때 약간의 기술적 우위가 전체 전쟁의 양상 판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특히 공군 같은 기술군 이 기술력을 중시하는 군 입장에서는 스텔스라는 하나의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게 전체 전쟁의 판도를 다 좌우한다고 믿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주변국이 다 스텔스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우리하고 동일한 F-35를 도입합니다만은 예. 중국도 이제 젠 20이라 그래가지고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러시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개발하는 전투기의 스텔스가 대세를 이루니까 네. 여기에서 기술적인 어떤 그 선점을 당해서 우리만 재래식 전투기를 쓰면은 이제는 항공력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에 너무 밀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대 자전거 경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중국도 개발하고 있고 네. 일본도 F-35 도입하고 네. 그러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공군은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축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텔스기로 결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큰 산 하나 넘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미래의 어떤 지향점이라는 건 맞습니다. 네. 다 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 세계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된
어떤 스텔스 전투기를 아직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다 개발 중인 거거든요. 아, 정말 미국이 스텔스기 있잖아요. 아, F-22가 있어요. 예. 예. 영화도 많이 나오는. 그렇죠. 너무 고가에다가 유지가 어렵고 더 이상 생산이 중단돼 있으면서 또한 해외 수출이 금지된 무기입니다. 생산이 중단됐습니까? 네, 중단됐어요. 그 시커먼 비행기. 예산 때문에 예. 안 됩니다. 거기에다 또 다른 스텔스 전폭기 B2 이런 것도 지금 생산 중단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F-117이라는 거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실전에서도 걸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생산 중단 내지는 도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네.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 F-35는 뭐냐 하면은 기존 스텔스기의 그 단점들 있잖아요. 예. 이걸 전부 제거하고 예. 예컨대 F-22 전투기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장점만 이렇게 뽑아서 네. 이거를 저가 보급형 스텔스기로 재개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급형입니까? 네, 보급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육해공군이 전투기를 따로 개발했어요. 네. 이것도 다 통합해서 보급형 하나로 예. 단지 모델만 바꿔가면서 A형은 공군, 예. B형은 해병대, 예. C형은 해군 예. 이렇게 해서 단일 전투기로 통합이 될 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 11개국의 공동 투자국이 참여해서 예. 아예 개발 과정부터 같이 참여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개발이 끝나면 우선 공급을 해주겠다. 11개 국가에. 예. 예, 이런 어떤 새로운 국제 공동 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또 한 가지 혁신적인 것은 개발과 동시에 생산입니다. 예. 개발이 다 끝나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어떤 개발하면서 그 내부의 소프트웨어라든가 내장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거는 그때그때 보완을 하면서 생산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방식이죠. 요즘 뭐 뉴스 보니까 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주문을 받던데 그런 거 비슷하네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선주문이네, 선주문. 그렇지. 출시될 모델을 선주문 그래서 하는 나중에 방식이에요.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리콜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리콜 이거는 투자한 거기 때문에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니까. 예. 근데 우리는 투자는 아니잖아요. 우린 투자가 아니고 완제기 구매입니다. 예. 이런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완제기 직구매를 하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딱 하나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예. 예,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지만 47대인데 예. 그중에 4대를 직구매하고 예. 나머지는 면허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투기 생산국이 되려고 이걸 도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40대를 그냥 완제기로 다 자기 나라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과 산업에 대한 고려가 강한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바로 전투기를 써먹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완제기로 도입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입니다. 예. 그 원조 받는 걸 대부분 공군력에 투자해요. 예. 그러면 미국이 하고 같이 쓰는 거 전투기 사는 거 당연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상 기종을 여러 돌려놓고 완제기로 F-35 구매를 결정한 투자국도 아닌 이런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 딱 하나.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11개 나라가 공동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비부터 부담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숟가락만 얻는 거잖아요. 숟가락을 얻는데 그 얻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봐봐요. 11개국을 이렇게 보자고. 식당에서 예. 11명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어. 예. 그래가지고 나도 돈 조금 내고 너도 돈 조금 내고 야 우리 무슨 요리 시켜 먹을까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왔어. 예. 그래서 이 11명 중에서 몇 놈이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 예. 이걸 어떻게든 채워야 돼. 이걸 주선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애시당초 이 11명 멤버에 없던 한국을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예. 들어가 보니까 이놈 떠나고 저놈 떠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는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온 놈이 돈을 더 내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11개 나라 중에 진짜로 빠져나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터키, 네. F-35A 우리하고 같은 기종을 도입하려는 게 그 대상 물량이 100대였습니다. 예. 예, 이거 초도 물량은 전부 취소, 예. 나머지 물량은 도입 연기로 바꿨어요. 왜요? 아니 개발이 뭐 언제 될지 가격이 얼마인지
뭐 지금 저기 이게 저 막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예. 나 여기 없을래. 저기 나 간다 그러고 가버렸어 얘는. 예. 그다음에 캐나다. 예. 예. 65대입니다. 네. 도입 물량이 도입 계획 취소해 버렸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캐나다 총리가 탄핵됐어요. 예. 당신 저기 뭐야 비싼 값 내고 거기 왜 갔어? 예. 도대체 이거 F-35 가격이 얼마야? 우물쭈물하거든. 예. 의회에서 탄핵 안 해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두 나라는 거의 뭐 자리를 떴다고 봐야 되겠고 네. 호주가 100대입니다. 예. 예, 이거는 연기 및 취소를 하면서 대안으로 F-18로 돌아섰어요. 예. 호주가. 예. 그다음에 덴마크 있죠. 48대입니다. 여기는 2억 불을 이미 투자한 나라인데 전 물량 도입 연기 및 축소 검토를 해서 일단은 48대를 30대로 일단 축소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태리는 공군이 109대, 해병이 22대 합쳐서 111대를 도입하는데 일단은 90대로 물량을 줄였고요. 예. 그다음에 노르웨이가 이제 48대를 그대로 도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F-35를 개발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생산한 미사일을 팔게 돼 있다고. 요거는 예. 또 다른 야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85대입니다. 네. 예, 전 물량 도입 연기 및 축소입니다. 그런데 다 가고 있구만 다. 예, 전부 85대에서 반 이하로 줄여서 37대 규모로 지금 축소시켜 놨어요. 아니 처음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미국, 일본 빼고 또 있습니까, 그럼? 아이 그러니까 영국이 138대인데 50대로 축소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남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일본, 뭐 이태리, 미국 있죠. 미국도 그런데 개발하는 나라인데 미국도 축소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저기 예정 물량 약 3,000대를 보급하려던 전투기인데 네. 예, 지금 이게 반토막이 이미 나고 있고 그 반토막도 시기가 연기되고 있으니까 식탁이 이게 저 한두 놈 떠나가지고 듬성듬성 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둘게. 그렇게 그 여러 나라가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가 애당초 기대했던 F-35의 어떤 그 성능이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 아니다. 아니다. 이것 때문인지 어. 아니면 도대체 이게 언제 개발돼서 실전 배치가 되는지 기약이 없어서인지 네. 아니면 또 그 나라의 재정 사정이라고 하는 게 급변할 수가 있어서 네. 도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지금 수가 있죠. 얘기한 게 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 개발된 지 20년이 된 비행기예요. 네. 예, 그런데 아직 30%밖에 개발이 안 됐어요. 네. 요구하는 시험 비행의 20%밖에 못했습니다. 부지 하세월이고 언제 올지. 부지 하세월이에요. 예. 이렇게 개발 계획이 지연되면 당연히 도입 시기가 연기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기된 만큼 단가가 상승해요. 그렇죠. 예,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비용이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간 거예요. 도입 시기 연기, 개발 비용 상승.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재정 부담이 재정 부담, 그다음에 성능에 대한 불확실. 예. 이러니까 한 명 두 명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집에 갔는데 음식이 언제 나올지도 몰라. 그런데 원래 시킨 게 저게 제대로 나오는지도 몰라. 네. 그러면은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식당으로 가든지 그렇죠. 끝까지 기다리든지 그죠? 예. 자 그러면 그게 20년 됐다. 이게. 우리가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네. 이 비행기가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합참이 그걸 발표하면서 예. 2018년부터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예. 이게 개발이 끝나는 양산을 미국이 결심하는 때가 2019년이라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2018년에 도입을 해요? 이런 어떤 거 발표를 지금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 2019년이라는 거는 올해 나온 미국의 회계감사원 GAO 보고서에 네. 2019년경에 그것도 양산을 한다가 아니라 양산을 결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언제 실전 배치 아무도 모르는 거네 간단히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이렇게 장담을 못하는 걸 우리가 무슨 똥배짱으로 2018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 여기서 또 하나 갑자기 또 쓸데없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네, 자동차 공장에서 네, 그 대형 트럭으로 이렇게 실어다 주거나 네.
그 자동차 세일즈맨이 몰고 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는 어떻게 납품해요? 아. 그 미군 조종사가 몰고 와요,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아니고 선적을 해서 오면 여기서 조립합니다. 완제품으로 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배 타고 옵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도? 배 타고 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 세계에 단 한 대도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된 적이 없으면 네. 그 시험 비행기용 시제기도 개발이 안 된. 네. 예,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모터쇼에서 보면은 C 제품은 나오잖아요, 미리. 네, 근데 그것도 없는 거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성능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믿을 만한 겁니까? 자, 그러니까 작은 기술적 우위가 이제 전장에 판을 바꿔놓는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술적 맹신. 네. 여기에서 이제 스텔스기의 가치가 부쩍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술 맹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칫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어떤 고성능 첨단 복합 소총이 있어. 네. 이거 쏘면은 뭐 천하무적일 것 같아. 네. 근데 문제는 고장이 잘 나. 예.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고장 안 나고 튼튼한 재래식 소총이 있어요. 네. 예, 이런 어떤 우리 M16 소총 좋거든. 예. 예. 그러면은 어느 거 갖고 싸우러 나갈래? 이럴 때 예. 어떻게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이고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고장 안 나는 걸로 갖고 나오고. 일단은 튼튼한 거, 예. 예, 신뢰가 있는 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 전에 또 기억자 소총이 또 생각이 나네. 기억자 소총 또 뭐야? 그때 뉴스 나왔었잖아요. 아. 오늘 왜 쓸데없는 거 이렇게 예. 그 벽 뒤에 숨어서 아. 그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저는 그 뉴스 보고 참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 자, 문제는 첨단 무기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 전투원들한테는 좋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예. 그것이 언젠가 고장나서 가장 위급한 순간에 써먹을 수 없는 무기라고 하면은 이것처럼 또 짜증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험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래식 무기를 아직까지는 기본으로 하되 네. 어떤 그 소수의 뭐 저격병 정도의 첨단 그 복합 소총을 준다든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텔스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언제 필요하겠냐 하면은 개전 초기입니다. 네. 이미 전쟁이 한참 벌어진 다음에는 우리의 어떤 전자전기가 북한의 레이더 지휘 통제망을 대부분 무력화하기 때문에 스텔스기 아니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북한의 방공망이 무력화만 된다면. 그렇죠. 근데 그 레이더 때문에 지금 스텔스기를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레이더를 뚫고 가서 뭐 핵 미사일 기지를 때린다, 뭐 특수한 시설을 타격한다는 건 대부분 전쟁 초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데 써먹는 거는 소량이라도 관계없다고. 예. 예, 한 뭐 10대나 20대만 갖고 있어도 돼요. 예. 나머지는 무장 능력이 좋은 재래식 전투기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잠재적 위협을 고려를 하면 꼭 북한만이 아니라 네. 중국도 개발하고 있고 일본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의식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논리를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논리가 있는데 참 그거 참 뭐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 우리 어떤 그 방위의 기본 목표라는 건 여태까지 뭐 군에서 얘기하는 주적이라고 하는 북한하고의 어떤 그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고 억제력을 행사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주변국이 세계 최대 군사 강국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그 여기를 어떻게 가상적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그렇게 국방비를 쓰다가는요 국방 목표도 불확실해지고 가랑이 찢어지죠. 예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군비 경쟁을 우리가 왜 가정합니까? 그러니까 참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게 무한 궤도인 게 네. 상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상대가 요걸 개발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네, 요거 하면 또 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안보 딜레마가 심화됨으로써 결국은 어떤 국방력 증강 그 자체가 목적이 돼 버려요. 그렇죠. 예, 이건 맹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
미래 전투기에 우리가 저기 함부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전투기 도입의 역사상 이렇게 위험한 결정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네. 남들 다 안 하겠다 그럴 때 뒤에 늦게 말이죠. 그나저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영화를 보면은 네. 레이더가 아니라 예. 또 미사일을 쏘잖아요. 예. 전투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열을 감지하거나 이러면서 네. 이 기능도 있습니까? 스텔스 기능에? 열을 감지한다. 예. 아, 그건 이제 적외선 탐지에 그렇죠. 해당되는 예. 건데. 미사일이 그러니까 그 열감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아, 그런 어떤 그 미사일 추적을 회피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체포라 그래 가지고 네. 기만 물질을 살포한다든가. 아, 예, 또는 어떤 그 레이더 유도할 때 째밍을 건다든가. 예. 이건 뭐 전파 방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회피 수단이 있습니다. 그건 스텔스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요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에 네. 이 반사되는 그 레이더파를 반사해서 자기의 위치가 탄로나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걸 스텔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스텔스 기능은 그러니까 레이더에 그 잡히는 것을 원천적으로 100% 방지할 수 있습니까? 100%그 스텔스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단지 그 반사하는 레이더 파의 어떤 양을 줄임으로써 네. 이걸 RCS라고 합니다. 예.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 그래요. 예. 그 반사되는 면적을 줄이는 어떤 특수한 형상 관리야. 예. 또 그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를 칠해 가지고 그렇죠. 그 양을 줄인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도 그 형상과 스텔스 도료에는 수만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네.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은 또 다른 주파수의 레이더를 또 개발하는 겁니다. 네. 이제는 5세대 전투기를 잡는 6세대 레이더가 나와요. 예. 그러면 최근에는 텔레비전 주파수라는 VHF 채널로 네. 이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이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 네. 스텔스 전투기가 영원히 전장에서 그 지배를 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단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이후에는 어떤 레이더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바로 유럽의 접근 방식입니다. 유럽은 스텔스기 개발을 안 했어요. 아. 미래 전쟁은 레이더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나 이런 어떤 그 비스텔스기를 개발하고 대신엔 레이더 쪽에 더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접근법이 다르고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레이더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 효과도 보면 제한적입니다. 이 F-35는 F-22 형상을 그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냐면은 전방에서 발사되는 X밴드 레이더, 즉 고주파 레이더에는 효과가 있지만 네. 측면에서 발사한다든가 예. 또는 어떤 조기 경보기, 전자전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탐지 수단에 의해 가지고 또는 우주에서 위성에 의해서 이렇게 후방이라든가 측면에서의 어떤 레이더파도 회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미지수가 돼 있고 또 L밴드라고 해가지고 저주파 네. 이런 어떤 거를 사용하는 지상 레이더에도 과연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35A가 절대 강자는 아니다. 스텔스기가 완벽한 게 아니구만요. 그러면 완벽한 게 아니죠. 네. 거기에다가 이 스텔스 도료라는 게 뭐냐면은 특수 페인트에다 세라믹 가루 네. 요거를 섞은 거라고. 예. 이래가지고 칠을 해놓은 건데 이게 무게가 엄청 나가요. 그다음 한 번처럼 끝이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3번 출격할 때마다 다시 칠해야 돼요. 싹 벗겨내고. 예. 예, 이 비용과 시설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여자가 출근할 때 화장하고 퇴근해서 화장 지우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잠깐만 한 번 출격이라고 하는 게 F-35가 도입되면 또 조종사가 몰고 나가서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네. 훈련도 출격에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속 기동이라면 한 서너 번 출격해도 되겠지만 예. 고속 기동을 하다 보면 기체가 열이 발생하고 이러면 그렇죠. 예, 어떤 출격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다시 칠해야 되는 기준이 다 다르죠. 야, 그게 네. 요즘은 프린터보다 네, 잉크가 더 비싸잖아요. 그게 더 비싸죠. 그거 똑같네. 그러니까 유지 비용을 예. 이게 이제 유지 비용을 미국이 한 2천여 대 그 스텔스기 이걸 도입할 예정인데 네. 그 유지 비용만 1조 달러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1조 달러요? 예, 1조 달러. 야. 예. 그러니까 이제 톤업값이 무서워 프린터 쓰기가 참 힘들어져요. 요즘 딱 그렇다니까 진짜. 네. 예.
그래서 이 저기 스텔스 도료를 이렇게 칠하고 관리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체 무게가 상승해요. 그렇죠. 이 도료 때문에 예. 다른 전투기는 그냥 코팅 처리만 하면 끝나는데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무장량이 또 줄어요. 예. 거기에다가 무장을 외부에 못 합니다. 내부 장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외부에 하면 레이더에 잡히니까. 아, 그렇지. 레이더 반사벽이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내부 무장창으로 가는데 공대공 미사일 2발밖에 못 달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가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스텔스 전투기하고 비스텔스 전투기를 모의 공중전을 하니까 144대 0으로 네. 스텔스기가 이기더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건 허수란 말입니다. 한 번 떠서 144대를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나 비행기를 잡으려면 떴다 내렸다 이걸 계속 아니, 공다공 미사일이 2개밖에 탑재가 안 되면 네. 2대밖에 격추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많아야 그렇죠. 기총 소사는 안 되나? 기총으로 그렇지 한 뭐 저 1km 정도 근접해가지고 그지? 예. 예. 총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예. 저기 적어도 7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로 예. 그 이후로 전쟁에서 공중이건 지상에서건 기총 사격으로 전투기가 격추당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얘기라니까 그 얘기는. 네. 월남전 이전까지 얘기해요. 예. 예. 지금 현대 전투기 뭡니까? 제공권을 장악하고 예.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이런 전투기를 우리가 현대 전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 2대 격추시키고 그것도 최대치로 네. 착륙해서 다시 달고 또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7도 다시 해야 될지 모르고 예. 거기에다 공대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 어떤 정밀 억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고성능 미사일 2발밖에 못 떱니다. 아, 그것도요? 예. 공대지도? 예. 오.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에다 속도 느려요. 예. 예, 마하 1을 못 넘습니다. 마하 1밖에 안 돼요. 지금 저 경쟁 기종 저 유로파이터나 F-15 사일런트 이걸 다 마하 2가 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이더로 못 보면 눈으로 보면 돼. 예. 아니 그 스텔스기를 스텔스기를. 말은 되네요. 말은 되죠. 예. 아니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계약 방식인데 예. 자 이거 수의 계약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개발 중인 전투기는 미국이 품질, 인도 시기, 가격을 보장 안 해버립니다. 예. 예, 이게 정부 대 정부 거래라는 겁니다. FMS. 예. 그러면은 나중에 품질이 안 나와. 예. 인도 시기도 틀려. 예. 그러면은 저기 계약 조건 위반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보장하라 그러는 게 계약서에 없으니까 미국이 야 해보니 안 되겠다. 이거 나가 자빠져. 이걸 약기 웨이버 규정이라고. 이걸 보증을 못 해주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전문 용어가 있죠. 네. 배째라라고. 배째라. 배째라. 그게 바로 약기 웨이버라는 예. 미국의 국방 차관 이름을 딴 법이에요. 예. 그게 FMS에 살아 있고요. 예. 그래도 분쟁이 붙잖아요. 네. 그러면 그 FMS 제도에 의하면은 우리 국내법, 우리는 국가 계약법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위 사업법이 있어요. 네. 이 법으로 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오로지 미 연방법으로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기술 이전은요. 기술 이전 없어요. 자, FMS는 이런 거예요. 미군이 똑같은 주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무조건 사야 돼요. 네. 우리 한정식 집에 가면은 반찬 20개, 30개 나온다고. 예. 그거 다 먹나? 아니. 아니죠. 먹기 싫은 반찬은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죠. FMS는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한정식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료라고 해서 프린트처럼 재생 토너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악명 높은 그것도 개발이 끝난 거를 FMS라면 그나마 봐줄 만한데 네. 안 돼 있는 거를 FMS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예. 이 우리의 어떤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다 사라지고 예. 결국은 각과 을이 바뀝니다.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최종 결정이 난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결정은 끝났습니다. 되돌릴 여지는 없는 겁니까? 아니 물론 계약에서 어그러져서 네. 계약에서 야 이거 죽어도 못 사겠다. 네. 이러면은 이제 무효화시키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건 내년 3, 4월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아니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 국회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려고 연내 서둘러 결정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존 사업의 계속 사업. 예. 이렇게 해서 이미 따놓은 예산으로 처리를 하려고 예. 연내한 거예요. 이게 해를 넘기면 국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아. 이걸 피하려고 이렇게 서둘러 결정한 거라 이 얘기입니다.
아하. 예. 또 그게 있군요. 이런 꼼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이미 그거는 그 예산만큼은 국회가 이미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거니까 국회가 어떻게 해볼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섭은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또 여론의 어떤 그 간섭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어떻게든 그걸 피해 가려는 의중이 이미 나온 이상 예. 이거는 이제 8분 응선은 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시죠? 답이 안 보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그 죽음의 행진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데스 마칭 프로젝트. 네. 참 답답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죽음 행진 이전에 대책 없는 행진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공군이 간다는 건데 그것도 미국의 동맹 정책이라고 해서 끌려가는 건데 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제 우리 항공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없어졌다는 것도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큰 실책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항공에서 분쟁의 소지는 커지고 있는데, 네. 그죠? 네. 우리 영공을 지키고 항공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전투기는 대책이 안 보이고. 대책이 안 보이고. 네. 오늘의 결론은 이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우리가 언론과 시민들이 네. 적극적으로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신영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스산한 월요일입니다. 하늘은 시커멓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산한 기운이 날씨만 이럴까요? 전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